자, 상업경제 11단원 금융과 한국은행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금융. 금융의 의미. 금융이란 자금의 공급자가 소유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것으로 자금의 용통을 융합한 말이다. 그래서 금융의 중요성 같은 경우에는 자금의 불일치를 조절해서 생산 분배, 소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향상시킨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이거보다는 조금 이따 나올 이제 시장에 관련된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 그 부분이 훨씬 중요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해서 눈에 익혀두면 되겠다. 자, 그래서 금융의 기능 같은 경우에는 자금의 중개, 그리고 자금의 결제, 산업 자금의 공급, 물가 조절, 금융자산의 현금화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이거를 읽어보고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건 없을 거야. 그냥 한국어 그대로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냥 한 번씩만 여기 설명을 읽어보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중요하거든. 상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 금융의 종류야. 금융의 종류 같은 경우에는 유통 경로, 융통 기간, 사용의 용도, 거래 범위에 따라서 이제 구분할 수가 있어. 먼저 융통의 경로에 따라서는 직접 금융과 간접 금융으로 나눠.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뭘까? 사실 직접과 간접은 모든 이 경제에서, 상업 경제에서 내용이 대부분 비슷한데 중간 매개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직접이나 간접이 나뉘거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기관이 중간에 끼어 있냐 아니면 아무것도 안 끼어 있냐 이걸로 판단하게 돼. 근데 직접 금융 같은 경우에는 자금의 공급자가 소유자에게 자금을 직접 융통하는 거야. 유통하는 것이. 그래서 직접 금융이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이제 주식과 채권 등이 있는데 이건 조금 이따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 더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할게. 아무튼 주식과 채권은 직접 금융의 대표적인 예시다. 간접 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기관이 중간에 끼어 있는 형태거든. 그래서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중개하여 자금을 융통한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로는 예금과 대출. 사실 이 예금하고 대출 받는 돈 어디서 난 거겠어?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 돈을 넣어 놓으면은 은행이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또 빌려주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은행이라는 이제 금융기관이 낀 거지. 그래서 이걸 간접 금융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돈이 막 많아. 그럼 막 예금을 맡기겠지. 적금이나 예금 같은 걸 들 거 아니야. 은행에. 그 은행에서는 그냥 돈을 가지고만 있을까? 그건 아니겠지. 은행도 이걸 이용해 수익을 벌어야겠지. 금융상품을 막 만들어서 팔겠지. 대표적인 게 이제 대출이 있는데 이걸 대출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대출을 해줘. 그 다음에 대출에 대한 이자 있을 거 아니야. 이 이자로 수익을 버는 거야, 은행은. 근데 지금 여기랑 이 다른 사람 그러니까 공급자와 수요자로 볼 수 있겠지. 이 사이에 은행이라는 중간 매개체가 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간접금융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융통기간에 따라가지고 장기금융이랑 단기금융으로 나뉘는데 이거는 1년 기준으로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장기금융, 그다음에 1년 미만인 모든 상품들은 단기금융이라고 본다.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 사용 용도에 따라서는 산업금융과 소비금융으로 나뉘는데 이거는 이제 이름만 봐도 알 거야. 소비금융 같은 경우에는 가게가 실제로 지출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소비금융이고 산업금융 같은 경우에 이제 생산, 기업이 하는 그런 금융을 산업금융이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거래 범위에 따라서는 국내와 국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1단원에서 배웠었지. 국내 경제랑 국민 경제랑 국제 경제 그런 느낌이라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어느 정도까지 그게 포함이 되는가.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게 있다. 다음은 이제 금융시장의 의미거든.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요와 공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균형 가격이 형성되고 금융 거래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야. 그리고 재화시장처럼 특정한 지역이나 건물 등 구체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추상적 공간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추상적 공간이라고 하는 건 이제 온라인. 그러니까 주식 거래소 같은 경우에 실제로 그 장소가 없잖아. 이제 온라인으로 통해서만 거래되는데 그런 걸 이제 추상적 공간이라고 하고 실질적 공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등 그 마트 같은 걸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실질적 공간은.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아는 말 그대로 추상적이나 실질적인 의미로 파악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한번 이런 게 있다. 금융시장의 의미. 그래서 금융시장의 기능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 자금을 중개해주는 기능, 그리고 투자자의 위험을 분산해준다, 유동성의 수단을 제공해준다,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한다,
뭐 시장 규율, 가격 결정한다. 이런 내용 등이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다. 실제로 이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 금융시장의 구조거든. 이제 금융시장은 이제 지적금융시장, 뭐 간접금융시장 해가지고 쭉쭉쭉 나가는데 일단 이거를 눈에 꼭 기억하고 머리에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한 5초 정도 줄 테니까 멈춰놓고 한번 최대한 외울 수 있는 만큼 외우고 이제 설명을 계속 이어서 할게. 오케이. 외우고 왔을 거라 믿고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 이제 간접 금융시장과 직접 금융시장은 뭔 차이일까? 우리 아까 전에 배웠잖아. 그래서 간접 금융과 직접 금융. 그거의 차이야. 중간 금융기관이 끼어 있냐 없느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간접 금융 시장에 포함되는 상품들이 뭐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해. 대표적으로는 예대, 이제 예대 보험 펀드라고 하거든. 이 세 가지는 무조건 간접 금융 시장이다. 이건 그냥 외워놓는 게 좋을 거야. 문제 풀 때 예대 펀드 보험이 나오면은 무조건 간접 금융 시장에 포함된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예대 보험 펀드. 그리고 이 금융기관이 안 껴있는 시장을 지적금융시장이라고 하는데 지적금융시장 같은 경우에는 단기금융 상품이 거래되는 단기금융시장, 그리고 자본시장, 그리고 외환이 거래되는 외환시장, 파생금융 상품 시장이 있어. 이 단기금융 상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기가 아까 전에 단기금융은 이제 만기가 몇 년이라고 했었지? 1년대. 만기가 1년 이내인 금융상품들이 거래되는 시장이 이제 단기금융 시장이다. 반면에 이제 자본시장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1년 이상인 금융상품들이 거래되는 시장인데 이건 다른 말로 그래서 장기금융시장이라고도 불린다. 그리고 단기금융시장에 다른 말도 있거든.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작은 시장인데 그럼 이런 게 있다 정도만. 그러니까 작은 시장이랑 자본시장, 단기금융시장이랑 장기금융시장 이런 식으로 나뉜다. 둘 다 같은 말. 근데 이제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서 그냥 이름만 바뀌게 된 거다. 명칭만. 그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고 외환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이 이제 돈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외국 돈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해서 외환시장. 파생금융 상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단기금융 상품, 그러니까 이 금융 상품들 있잖아. 이걸로 인해서 파생된 상품들의 시장인데 이제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 먼저 첫 번째로 아까는 나눴던 기준은 이 거래 형태에 따른 분류거든. 직접금융시장과 간접금융시장이 있지. 간접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새 상품이 뭐라 했지? 아까 전에 예대 보험 펀드였지. 보험이랑 펀드는 많이 들어봐서 알 거야. 이거 그냥 주식 같은 거라 생각해주면 되고 나중에 14단원에서 배울 거기 때문에 얘 둘은 나중에 자세히 다루도록 할게. 이것도 배울 거긴 한데 예대는 예금과 대출을 줄여서 예대라고 해. 그냥 그런 게 있다. 이것도 이제 12단원 가서 배울 거다. 이게 세 개는 다. 그래서 이런 게 간접금융시장에 포함된다 정도만 알아두고 일단 넘어갈게. 지적금융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금의 수요자가 자기 명의로 발행하는 증권을 자금의 공급자가 직접 매수한다. 자금이 당사자 사이에서 직접 거래되는 형태다. 다 직접에 관련된 내용이지. 그래, 직접 거래되면은 지적금융시장이다. 그럼 간접금융시장은 뭐겠어?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자금의 공급자가 수요자 사이에 은행 등 금융중개기관을 통해서 자금이 이전되는 형태의 시장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제 금융기관이 끼면은 간접금융시장이 된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중간에 금융기관이 개입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직접과 간접이 나뉜다. 우리 이제 직접금융시장의 분류를 좀 더 자세히 한 거거든. 방금 전까지 간접금융시장까지 간접과 이제 직접을 분류했었잖아. 이제 직접금융시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거야. 이제 직접금융시장의 분류는 거래 상품의 성격에 따른 거거든. 이제 기간이나 뭐 성격 이런 거건데 장기금융 상품이 시장이야. 이건 자본시장이거든. 아까 전에 두 번째 칸에 있었던 거. 얘는 만기가 1년 이상인 장기 채권이나 만기가 없는 주식 등이 거래되는 시장이래. 그래서 자본시장이라고도 해. 그 아까 전에 처음에 배웠을 거야. 그 전 단원인가? 유가증권에 이제 자본증권과 투자증권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주식과 채권, 자본증권. 그래서 주로 기업이나 정부 등 자금 부족 부문이 자금 잉여 부문으로부터 장기적으로 필요한 자금이 조달되는데 활용하는 시장.
그래서 뭐 자금이 이동한다. 근데 주식과 채권 등이 이제 거래가 된다. 주식, 채권. 이거는 이제 좀 더 다음 페이지에서 더 자세히 나올 거기 때문에 이거 좀 미뤄두도록 할게. 단기금융 시장은 얘랑 반대겠지. 이제 만기가 1년 이내야. 만기가 1년 이내인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으로서 자금시장이라고도 해. 이 자본시장과 반대되는 말이겠지. 자금시장은. 그래서 금융기관, 기업 등 경제 주체들이 일시적인 자금 수급 불균형을 조정하는 시장이다. 그래서 엄청 짧아. 그 조정되는 기간이. 그래서 길이로 생각해주면 될 것 같고, 외환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로 다른 통화로 표시되는 지급수단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시장이야. 이건 이제 그 처음 표 보면 알겠지만 이제 대국의 시장이랑 은행 간 시장으로 나뉘거든. 이것도 자세한 내용은 12단원에서 배울 거기 때문에 일단 넘어갈게요. 이거부터. 파생금융 상품 시장은 통화, 채권, 주식 등과 같은 기초금융 자산의 가치 변동에 의해 가치가 결정되는 파생금융이 거래되는 시장이야. 이게 엄청 깊게 들어가면 어려운데 쉽게 생각해보면 내가 만약에 사과가 있어. 사과가 원래 가격이 100달러야. 근데 이 100달러가 오를 거다. 그리고 내릴 거다라는 그게 있겠지. 그러니까 내일에 이제 110달러가 될 거다. 아니다. 90달러가 떨어질 거다. 그러면은 내가 여기다 베팅을 거는 거야. 110달러로 오를 거다에 베팅을 거는 거, 아니면 90달러로 떨어질 거다. 베팅에 거는 게 이제 파생금융 상품이야. 그러니까 원래 이게 기초 금융 자산이겠지. 사과라는 게. 그럼 여기에 올릴 것인지 떨어질 것인지를 이제 결정해서 투자를 하는 게 파생금융 상품 시장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일단 머리에 익혀두고 자세한 내용은 이제 13, 14 단원 들어가서 배울 거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해서 문제 풀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자본시장이거든. 다른 말로 뭐라고 했었지? 장기금융시장. 아무튼 그래서 자본시장에는 채권과 주식과 자산 유동화 증권 시장이 있어. 채권 같은 경우에는 정부, 공공기관, 기업 등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정해진 이자와 원금의 지급을 약속해서 발행하는 증권이야. 이건 많이들 알 거야. 그럼 주식은 뭐겠어? 주식도 많이 들어봤을 텐데. 주식은 주식회사의 지분권을 표시하는 유가증권인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이야. 말 그대로.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많이 안 들어봤을 수도 있어. 자산유동화 증권시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이나 이런 주택 저당 같은 채권 같은 거를 이제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유동화 중개기관이 자산 보유자로부터 부동산, 매출채권, 주택저당 채권 등과 같은 유동성이 낮은 자산, 그러니까 쉽게 현금화가 되지 않는 그런 자산들을 이제 신탁받아가지고 이를 기초로 증권을 발행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아파트가 있어. 이거를 뭐 10억짜리 아파트를 해보자. 근데 이거 사실 한 번에 현금화가 가능하겠어? 내가 막 팔고 싶다고 해서 10억짜리를 갑자기 사주는 사람이 있겠어? 없겠지. 이 10억짜리를 갑자기 사줄 사람이 나타나기가 힘들고 그걸 바로 조달받기도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이 10억을 조달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증권으로 만들어 파는 거야. 그러니까 주식같이 이제 10만 원, 뭐 100만 원 해가지고 증권으로 만들어서 이 지분을 파는 거지. 10억에 대한 지분을. 그런 걸 이제 자산유동화 증권 시장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자산유동화 증권이고 이런 게 이걸 거래하는 시장이 자산유동화 증권 시장이다 라고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위에 단기금융 상품에서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이 있었잖아. 뭐 콜, 환매조건부 증권, 기업어음, 뭐 CD 이런 게 있었잖아.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 먼저 콜론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이나 증권회사 등이 일시적으로 여유자금을 운영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단기 자금 대출 상품이라고 해. 엄청나게 초단기 대출 상품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걸 바탕으로 이루어진 콜 시장은 금융기관들이 일시적인 자금 과부족을 조절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엄청 짧은 시간 내에 돈이 필요하거나 많을 수도 있잖아. 그런 걸 이제 조절하기 위해서 상호간의 초단기로 자금을 차입하거나 대여하는 시장이야. 중요한 건 엄청나게 초단기로 이루어진다. 가장 짧은 기간. 이 콜 시장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얘는 콜 금리라고 이제 따로 금리도 있을 정도로 얘는 좀 독보적으로 단기에 완전 짧은 시간 내에 돈을 빌려주고 갚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환매 조건부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말로 영어로 이제 RP라고 하거든. RP는 미래의 특정 시점에 특정 가격으로 동일한 증권을 반대 방향으로 이제 매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내가 이 채권이 있어. 내가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 B라는 사람한테 팔았어. 내가 A인데. 근데 이 채권을 팔 때 약정을 하는 거야. 내가 10일 뒤에 10만 원에 이 채권을 다시 매입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판매하는 게 RP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이해가 되지? 다시 사가는 거야. 특정된 기간 내에. 그러니까 특정 시점에 특정 가격으로 동일한 증권을 이 채권을 다시 사가겠다는 걸 약속한 거지. 그러면 이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못 팔릴까 봐, 이 채권이 안 팔릴까 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살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돈을 이제 차입할 수 있다. 그걸 바탕으로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걸 약정하고 이루어지는 증권 매매 거래를 말하며 우리나라에서 RP 거래는 이제 그 고객들 간의 관계에 따라 가지고 세 가지로 분류가 되거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RP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고객 RP. 대고객 RP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일반 고객 사이에 이루어지는 RP 거래에 대해서 얘기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 간 RP. 얘는 아까 전에 개인과 금융기관이었잖아. 기관 간 RP는 금융기관과 금융기관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한국은행 RP가 있거든. 얘는 한국은행과 금융기관 간 거래하는 걸 얘기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된다. 대고객 RP, 기관 간 RP, 한국은행 RP. 근데 이거는 시험에서 실질적으로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다. 좀 더 머릿속에 체계로 잡아놓으면 될 것 같다. 이 정도까지 깊게 알 필요는 없다. 우리가 수능을 보는 데는 이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아.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사갈 것을 약정하고 발매하는 증권이 환매증권부 채권이다. RP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RP 증권 매매 시장은 미래 특정 시점 또는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통지한 시점에 특정한 가격으로 동일한 증권을 다시 매수 및 매도할 것을 약정하고 이루어지는 증권 매매 거래 시장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아무튼 이게 환매조건부 채권이다. 다음은 이제 CD, 양도성 예금 증서라는 거거든. 이거는 쉽게 생각하면은 은행이 발행한 정기 예금 증서야. 근데 특징으로는 이제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하다는 무기명식 금융상품이야. 이 무기명식 금융상품이라는 거는 그 이제 상품에 원래 우리가 뭐 거래 같은 거 하면 사인 같은 거 해놓잖아. 서류에다가 우리 사인을 하잖아. 근데 이 사인을 없앴다. 이런 기명이 없다. 그래서 여기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쓰면은 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그런 금융상품을 양도성 예금 증서라고 해. 그래서 양도가 가능해서 양도성 예금 증서 이렇게 끈을그만 쉽게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CD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 정기예금 증서에 양도성을 부여한 것으로 CD가 발행 및 유통되는 단기금융 시장으로서 발행기간, 중개기간 및 매수기간으로 구성된다. 이 기간 구성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문제에서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발행기간, 그 다음에 중개기간, 매수기간으로 구성된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양도성 예금 증서는 무기명식 금융상품이다. 이것도 중요. 그리고 무기명식이기 때문에 3자에게 양도가 가능하다. 다음은 이제 기업어음이거든. 기업어음 같은 경우에는 신용 상태가 양호한 기업이 상거래와 관계없이 운전자금, 그러니까 이제 시설자금, 이제 기업이 운용하는 데 필요한 그런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자기 신용을 바탕으로 융통어음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이 융통어음이 뭔가 싶을 수도 있는데
이건 이제 8단원에서 나오는 내용이거든. 환원과 해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거기서 이제 더 자세히 다룰 예정인데, 융통어음은 쉽게 생각해서 그냥 돈을 전달하기 위해 너무 무섭네. 돈을 전달하는 걸 목적으로 발행한 어음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어음을 안 배워서 설명하기 좀 그런데, 어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거래, 그러니까 물품을 이제 팔고 사고 그런 거래가 있어야지만 발행되는 거라고 보통 배우잖아. 근데 융통어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거래가 없이도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과정 없이도 그냥 발행되는 그런 어음을 뜻해. 그래서 자금의 융통 목적으로만 쓰이는 거야. 상거래와 아무 관련이 없이. 그러니까 내가 뭘 사주지 않았어도 이 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자금을 조달하는 걸 목적으로.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다. 융통어음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리고 뭐 은행가 시장, 대구의 시장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환율에서 같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 가서 보도록 할게. 은행가 시장은 이제 말 그대로 은행끼리 외국 환율 거래하는 걸 말하고, 대구의 시장은 이제 고객과 은행 사이의 환거래를 얘기하면 될 것 같아. 다음은 이제 생각보다 중요한 이제 금융기관이거든.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해서 금융시장에서 자금의 공급자와 자금의 소유자를 연결하는 기관이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은행, 한국은행을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기관에 한국은행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 중요하고. 그래서 금융기관은 뭐 은행,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 그래서 금융기관의 역할 같은 경우에는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보다 적은 거래 비용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도와주는 거야. 쉽게 생각하면 자금 조달을 도와주는 기관들이다 라고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금융기관들의 종류야.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으로 나누죠. 그리고 비은행 예금취급 기관이라는 게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행은 아닌데 예금과 대출 같은 업무를 해주는 게 비은행 예금취급 기관.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기타 금융기관, 뭐 공적 금융기관 이런 게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 단원의 가장 중요한 내용, 한국은행이거든.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으로서 1950년 6월 12일 한국은행법에 따라서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이다. 그래서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은 효율적인 통화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통해서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이바지하기 위해서 뭐 했다. 그래서 목적이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이야. 그래서 주요 업무 같은 경우에는 뭐 저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화폐를 얼마나 발행할지 그런 걸 정하고, 통화정책 수립 및 집행을 해. 그래서 통화정책이랑 이제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하는 그런 정책들을 수립하는 건데, 이제 다음번에서 가장 중요하게 배울 내용이 이 통화정책 수립이다. 그리고 은행의 은행과 정부의 은행이 있는데, 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고객들, 우리 같은 일반인을 상대로 거래하지 않아. 이런 은행의 은행같이 일반 은행들 있잖아. 특수은행 이런 것들 있지. 그런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예금과 대출을 시행하고, 아니면 정부를 대상으로 이런 걸 실행을 한다. 일반 고객과는 거래를 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뭐 금융 시스템 안정, 그리고 지급결제제도 뭐 이런 게 있지. 외국환 거래, 뭐 경제조사 및 통계 작성 뭐 등등이 있다.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중요하게 다뤄볼 내용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과 기준금리인데, 통화정책 같은 경우에는 화폐의 독점적 발권력을 지닌 중앙은행이 경제 내에 유통되는 화폐 양이나 가격에 영향을 미쳐 화폐 양, 가격, 다른 말로 금리라 하거든. 화폐의 그 가격이나 영향을 미쳐서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얘기를 해. 목표 자체가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이다 라고 앞에서 말했듯이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통화정책의 체계 같은 경우에는 뭐 다음과 같은 그 과정을 거치는데, 먼저 기준금리 관련된 거, 통화정책 수단,
그리고 이것들이 영향을 끼치는 단기금융 시장. 아무래도 단기금융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솟으면은 이제 확 바뀌기 때문에 단기금융 시장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고, 그다음에 차례대로 이제 간접금융 시장과 그 장기금융 시장, 자본증권이지, 자본시장, 그리고 나머지 시장들도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단기금융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런 통화 정책에 따라 가지고 단기금융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된다. 그래서 최종적인 목표는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이다. 그럼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 이제부터 배워볼 건데, 첫 번째로 이제 화폐 가격을 조정하는 기준금리라는 방법이 있어.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환매 조건부 채권 매매, 자금 조정 예금 및 자금 조정 대출 등을 거래할 때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다. 그래서 RP, 뭐 예금, 뭐 등등 이자율을 이자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이자율. 기준금리는 이자율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뭐 국내외 경제 상황, 금융시장 등 여건들을 고려해서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고, 기준금리는 초단기 금리인 콜금리, 아까 말했었지, 콜금리라고 따로 있다고. 금리, 콜시장, 콜이라는 그 금융상품에 대한 금리가 즉시 영향을 미치고, 장단기 시장의 금리, 그리고 예금 및 대출 등의 변동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초단기 시장일수록 빨리 큰 영향을 받게 된다 라고 이해하면 돼. 이 금리가 과연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게. 여기다 쓸게. 기준금리가 아까 다른 말로 이제 이자율이라 했잖아. 만약에 기준금리가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 기준금리가 올랐을 때 예금과 대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적금을 했어. 근데 이자율이 엄청 높아. 그러면 사람들이 더 적금을 하려고 들까 아니면은 빼려고 들까? 만약에 이자율이 높으면 상식적으로 예금이 증가하겠지.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 오를수록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금액도 높아지기 때문에 예금은 증가하게 돼. 반면에 대출, 돈을 빌리는 거. 내가 돈을 빌리면 갚아야 할 거 아니야. 근데 그 갚아야 하는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를 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 대출 같은 경우에는 감소하겠지. 그래서 이런 영향 끼치게 된다. 이게 이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그럼 만약에 반대로 기준금리가 감소하면 어떻게 될까? 기준금리가 떨어져. 그러면 예금과 대출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가 똑같은 돈을 100만 원을 넣었어도 지금 금리가 떨어져 버리면 이자율이 더 깨붙은 거니까 내 이자 수익이 적어질 거 아니야. 그럼 예금은 내가 굳이 이거를 할 필요가 없겠지. 오히려 주식에 투자하거나 이런 게 많아질 거 아니야. 이거는 틀린 말했을 때 방금 말은 취소할게. 그래서 예금이 적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예금은 감소하고,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자 없이도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은 증가하게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이러한 원리로 이루어지는 게 기준금리다. 그리고 아까 전에 기준금리 말고도 나머지 하나가 있었는데 뭐였을까? 이거는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한번 할게. 그냥 나온 김에. 직접통화 조절 정책 수단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통한 거를 직접통화 조절 정책이라고 하고, 간접통화 조절 정책 같은 경우에는 공개시장 운영, 이제 배울 여수신 제도, 그리고 지급준비 제도 등을 얘기를 해.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수단이거든. 통화정책 수단은 앞에서 말했다시피 공개시장 운영과 여수신 제도, 그리고 지급준비 제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공개시장 운영부터 알아볼게. 공개시장 운영은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채 등 증권을 사고 팔아서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 양이나 금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대표적인 통화정책 수단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한국은행이 이 금융 채권을 사고 파는 거에 직접 참여하는 거야. 직접 참여하는 거지. 공개시장 운영이. 그래서 구분은 세 가지로 되거든. 증권 매매, 통화안전증권 발행 및 환매, 그리고 통화안전 계속 예수,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증권 매매 같은 경우에는
국채, 공채. 그러니까 국가와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채권 등을 거래하는 거를 여기 증권매매라고 해. 그리고 이건 쉽지. 그냥 그러니까 채권을 거래하는 거를 이제 증권매매를 하고, 통화안전증권 발행 및 환매 같은 경우에는 통화안전증권이 뭔지 알아 하거든. 통화안전증권이란 안 나오네. 이거는 이제 뭐라 생각하면 되면은 RP라 생각하면 돼. RP래. 환매 조건부 증권. 아까 전에 환매 조건부 증권이 뭐였지? 일정 기간 후에 약속된 그 금액에 다시 사겠다는 걸 약속한 거잖아. 그래서 RP에 포함이 된다. 이런 구조를 그리고 있고. 그래서 뭐 아무튼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증권인데 이제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증권을 통화안전증권이라고 해. 그래서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통화안전증권을 발행해서 시장 유동성을 흡수하고 뭐 조절한다 라는 내용이야. 근데 차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그 RP 중에서 은행과 금융기관이 거래할 때 그거를 뭐라고 했었지? 우리가? 뭐 한국은행 RP라 했었잖아. 얘랑은 통화안전증권이랑 뭔 차이예요? 이걸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 이것도 한국은행이 발행해서 한 거잖아. 이 판매 조건부 증권도. 얘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가장 큰 차이야. 이 RP 같은 경우에는 통화안전증권보다 상대적으로 이제 만기가 짧아. 반면에 이제 통화안전증권은 만기가 비교적 길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정세 효과가 지속되어서 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기간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통화안전증권도 RP지만 통화안전증권은 한국은행 RP와는 구분이 된다. 얘가 좀 더 길다, 만기. 그래서 좀 더 크게, 길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통화안전증권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통화안전 개정 예수거든. 얘 같은 경우에 이제 통화 공급량 감소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 금융기관에서 일정 금액을 한국은행에 통화안전 계정이라는 게 있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 은행 계정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 계정에 이제 예치, 돈을 넣게 하는 거야. 예금을 하게 하는 거지. 예금을 하게 하고 반대로 통화 공급량의 증가가 필요할 때는 이 일정 금액을 빼게 해서 이 단기 유동성을 조절한다 라는 내용이야.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은행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은행에 돈을 넣고 빼는 것처럼 한국은행이 다른 은행들, 일반 은행들한테 시키는 거지. 돈 넣었다 빼.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특징이 강제성이 없다. 권유 정도만 할 뿐이야. 그래서 얘는 시장 친화적이라고도 불려. 시장 친화적 예금 이철 제도. 그래서 단기 유동성을 조절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강제성이 없다. 다음에 나올 내용이랑 큰 차이가 되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다. 중요하다 이건. 강제성이 없다. 권유만 할 뿐이다. 돈 넣어줘라. 이런 느낌으로. 자,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여수신 제도거든. 여수신 제도. 이거 들어보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을 텐데 여신이 대여해주다 해서 생각하면 될 것 같은 대여를. 대여는 대출, 여신은 대출 업무를 말하고 수신은 예금 업무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다른 이름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돈을 받다, 돈을 빌려주다, 돈을 대여해주다 해서 여수신 제도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개별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을 해주거나 예금을 받는 정책 수단이야. 먼저 얘가 짧으니까 예금부터 봐보도록 할게. 예금, 수신 업무 같은 경우에는 자금 조정 예금이란 게 있어. 얘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자금 수급 과정에서 발생한 여유자금. 그러니까 돈을 이제 예치를 하는데 여기서 여유자금이 발생할 수 있잖아. 남는 돈. 이런 것들을 한국은행에 일시적으로 맡겨놓아서 이걸 운영해준다. 그래서 맡겨놓는다. 남은 자금을 맡겨놓는다. 라고 하는 게 자금 조정 예금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럼 반대로 자금 조정 대출은 뭘까? 얘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자금 수급 과정에서 발생한 부족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야. 이제 돈을 걷어들일 거 아니야. 은행에서. 어느 정도 한국은행이. 그때 이제 어떤 은행이 못 채웠어 돈을. 그럼 그런 걸 대출해 주겠다. 그런 게 자금 조정 대출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금융중개 지원 대출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대출 라 생각하면 돼. 중소기업 대출이 금융중개 지원 대출이다. 그리고 일중 당좌 대출 같은 경우에는 하루 중에 당좌로 대출을 해주겠다. 당좌 계정이란 게 있는데 당좌로 그러니까 기업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거든. 당일 영업시간에 발생하는 일시적 지급결제 부족자금.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돈이 부족할 수 있잖아. 갑자기 뽑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랬을 때 일시적인 지급결제 부족자금을 실시간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라는 내용이 일중 당좌 대출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대출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 여신과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이 있거든. 두 가지로 나뉘어. 금융기관 긴급 여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기관에게 직접 대출을 해준다. 직접 대출을 해주는 게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 여신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제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조달에 중대한 애로사항이 발생한 거. 그러니까 금융기관의 문제로 인해서 이제 기업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영리기업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해주겠다 라는 내용이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급준비제도라는 게 있거든. 지급준비제도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지급준비금, 적립 대상의 채무 일정 비율, 이 일정 비율을 지급준비율이라고 해. 이 지급준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은행 지급준비금으로 예치하도록 의무화한 거다. 그래서 강제성이 있다. 그래서 통화안전 개선 그 예수랑은 좀 비교가 된다. 강제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얘는 뭐냐면은 원래 목표가 지급준비제도 같은 경우에는 뱅크런이라고 이제 은행이 파산하는 아까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런 뱅크런 했을 때 이제 피해자들이 돈을 어느 정도라도 받을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이제 준비를 해놔라. 돈을 어느 정도 보관을 해놔라. 근데 그거를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 이거를 맡아놓는 거지. 그래서 이 직업 준비율을 설정해가지고 이만큼은 꼭 보관을 해놔라 라고 설정을 해놓는 거야. 뭐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원래 목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뱅크런 등 이제 뭐라고 해야지?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상이었지만 이거를 지급 준비율을 조정함으로써 얼마만큼 예금을 예치를 시키도록 강제할 것인지를 이제 조정함으로써 이제 시중의 유동성을 조절하는 역할도 맡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지금까지 통화 안전, 그러니까 물가 안정에 관련해서 이제 알아봤고, 근데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통화량이 많을 시, 그러니까 경기가 과열되고 물가 상승이, 그러니까 시중에 너무 돈이 많이 풀린 거야. 돈이 너무 많아. 그래서 막 가격이 막 올라. 그러면 이제 가격을 다운시켜줘야 할 거 아니야. 그렇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인상시킨다. 그래서 아까 전에 기준금리가 오르면은 예금은 어떻게 된다 했어? 예금은 증가하고 대출은 감소한다 했지? 만약에 예금이 증가하고 대출이 감소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시장에 풀린 돈이 어떻게 되겠어? 만약 예금이 엄청나게 많아져. 사람들이 막 은행에 돈을 막 맡기기 시작해. 그럼 시중에 막 풀어다니는 돈이 적어지겠지? 상대적으로. 그래 시장에 돈이 감소한다. 그래서 경기가 시장의 돈이 이제 감소하게 되면 통화량이 감소하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경기가 안정된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 그럼 반대로 통화량이 적을 시에는 어떻게 될까? 경기 침체 또는 물가 하락 시에는 이거랑 반대로 이루어지면 되겠지. 기준금리를 인하했어. 그럼 예금이 어떻게 되겠어? 돈을 맡기려는 사람이 줄어들겠지. 그리고 돈을 빌리려는 사람 많아질 거야. 왜냐면 이자가 적으니까. 이자를 내야 하는 비용이 적으니까 대출은 증가할 거야. 그렇게 되면은 시장에 풀린 돈, 통화량이 증가하고 따라서 경기도 다시 회복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통화량이 이제 시장에 풀린 돈이라고 생각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
두 번째 이제 공개시장 운영 같은 경우에는 국공채 매각 및 통화안전 증권 발행 등이 있지. 만약 국공채 이 채권 등을 매각하면 어떻게 되겠어? 매각이라는 건 이제 판매하는 거거든. 이걸 판매해. 그럼 사람들의 돈이 어디로 가겠어? 한국은행으로 가겠지. 이걸 팔았으니까. 그러니까 돈이 원래 사람들한테 있었는데 이제 이게 은행으로 온 거잖아. 시중에 풀린 돈은 적어지겠지. 똑같이 통화안전증권을 만약 발행을 했어. 그럼 이걸 사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시중에 풀린 돈은 어떻게 되겠어? 줄어들겠지, 똑같이. 그래서 이런 거 발행했을 때 통화량이 감소하게 되고 결론적으로 경기 안정 및 물가 안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반면에 이제 국공채를 매입 또는 매입을 했어. 이제 이 매입이라는 게 이제 한국은행 기준이거든.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만약 국공채를 매입을 했어, 한국은행이. 그러면 시중에 돈이 어떻게 되겠어? 내가 샀어, 만약에 돈을. 내가 돈이래. 이 국공채권을. 이 채권을 샀어. 그럼 내가 돈을 누구한테 줘야 해? 이거 가지고 있던 고객들, 일반인 시중한테 줘야겠지. 그렇게 되면 이제 시중에 있는 돈이 어떻게 되겠어? 돈을 줬잖아, 내가. 그럼 시중에 있는 돈이 증가하겠지. 그러면은 경기 회복 및 물가 안정이 이루어질 거야. 통화량이 늘어나니까. 똑같은 걸로 이제 통화안전증권을 다시 다시 사가는 거야. 환매라는 건. 환매를 그냥 매입으로 생각해도 될 것 같아. 통화안전증권 다시 사들인다. 그래서 하면은 시중에 돈이 더 많이 풀리게 될 거고, 그래서 경기가 회복되겠다. 이 여수신 제도, 대출과 이제 예금이잖아.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을 회수해. 그리고 예금이 증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 내가 빌려준 돈을 다시 다 돌려받아. 그리고 예금은 증가해. 그러면 시중에 풀린 돈은 줄어들겠지.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원래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있어서 돈을 한 100만 원씩 빌려받고 있어서, 근데 이제 갑자기 한국은행이 100만 원을 돌려줘 하면은 갑자기 100만 원이 사라진 거잖아, 시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 있는 돈이 감소하게 되고 이로써 경기 안정 및 물가 안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반대로 통화량이 적을 시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을 이제 공급해 주는 거지. 돈을 막 뿌려. 돈을 막 은행한테 뿌려줘. 그럼 그 은행들이 돈이 많아질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예금도 감소해. 예금을 해야 하는 양도 적어져. 그렇게 되면 금융기관의 여유자금이 증가하게 되고 남아 도는 거지, 돈이. 그렇게 되면 이제 더 대출도 많이 해줄 거고, 이제 일반 시민들한테, 그게 일반 은행들이 일반 시민들한테 대출도 더 많이 해줄 거고, 이로써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겠지. 시중에 풀린 돈이 돈을 뿌려주니까. 그래서 경기 회복과 물가 안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 다 똑같은 내용이야. 결국적으로 통화량이 늘어나가지고 경기가 부양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급준비제도거든. 얘는 강제성이 있다라는 특징이 있다. 지급준비율이 인상하면은 그 이자, 그러니까 돈을 맡겨 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겠지, 원래보다. 그래서 금융기관의 여유자금이 감소하게 되고, 앞에서처럼. 그래서 통화량도 감소하고 경기 안정 및 물가 안정이 이루어진다. 얘도 반대로 통화량이 적을 시에는 지급준비율이 인하를 함으로써 돈을 내야 하는 돈을 적게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세금을 줄여준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금융기관의 여유자금이 증가하게 되고 내는 돈이 적어지니까 내가 가질 수 있는 돈도 많아지겠지. 그래서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고 그럼 경기 회복 및 물가 안정이 달성되게 된다. 이게 지금까지 통화 정책에 따른 통화량 변화였어. 자, 여기까지가 11단원 강의 여기까지 하겠고, 문제 꼭 풀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